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회사 사옥 꼭대기층 창문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언제나 같았다. 나 최승현은 SH그룹의 CEO로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을 이뤘지만 그 성공 속에서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던 차였다. 오늘도 변함없이 쌓여있는 서류와 끝없는 회의 속에서 머리가 지끈거렸다. 점심시간, 나는 드물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비서에게는 잠시 통화를 피하고 싶다고 말한 뒤 회사 근처 작은 공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렸고 공원 주변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이런 계절의 변화를 느낀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공원을 한 바퀴 돌던 중 코끝을 자극하는 달콤한 향기에 발걸음을 멈췄다. 작은 노점에서 할머니 한 분이 호박죽을 팔고 계셨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오늘따라 그 향기가 내 발걸음을 붙잡았다. 어릴 적 할머니께서 해주시던 호박죽 생각이 문득 나서 한 그릇을 주문했다. 손자뻘 되는 사람이 이렇게 바빠서야 되겠어? 이거 한 그릇 먹고 힘내. 낯선 할머니의 따뜻한 한마디에 미소가 지어졌다. 연한 노란 빛의 호박죽 한 그릇을 받아들고 근처 벤치에 앉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거대 기업의 CEO가 아닌 그저 배고픈 한 사람일 뿐이었다. 숟가락을 들어 호박죽을 떠올리며 입에 가져가려는 찰나 갑작스러운 외침이 들려왔다. 그거 먹지 마세요. 놀라 주위를 둘러보니 낡은 옷을 입은 소년이 내 앞에 서 있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소년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고 숨을 가쁘게 내쉬고 있었다. 처음에는 국어라는 아이라 생각했지만 소년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읽을 수 있었다. 호박죽을 들고 있던 내 손이 멈췄다. 소년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제발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내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상하게 바라봤다. 고급 정장을 입은 성인 남성과 허름한 옷을 입은 아이의 대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내가 뭐라고 반응하기도 전에 소년은 내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호박죽을 바라보던 나는 잠시 망설였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을 텐데 소년의 눈빛에 담긴 진심이 마음을 두드렸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직감을 믿는 것이었고 지금 내 직감은 이 아이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소년이 내게 전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소년의 이름은 태민이었다. 태민은 그 공원 주변에서 지내며 종종 사람들이 버린 음식을 찾아 먹었다고 했다. 오늘도 그렇게 음식을 찾던 중에 우연히 호박죽을 파는 할머니를 보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작은 봉지에서 흰색 가루를 호박죽에 넣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할머니가 손님이 없을 때 주변을 둘러보고 흰색 가루를 넣었어요. 제가 전에 길고양이가 그런 가루 먹고 죽는 걸 봤어요. 쥐약 같았어요. 태민의 말을 들으며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호박죽을 내려놓고 노점 쪽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다른 손님에게 호박죽을 건네고 있었다. 그 순간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할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태민의 손을 잡고 할머니에게서 멀어지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노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우리를 본 할머니가 도주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할머니를 저지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골목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도착하고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다.
노점 주변은 폴리스 라인으로 봉쇄되었고 호박죽 샘플은 즉시 수거되어 검사를 위해 보내졌다.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조사를 받았고 주변 CCTV 확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내게 자세한 진술을 요구했고 태민에게도 목격한 내용을 물었다. 태민은 처음에는 경찰을 두려워하는 듯 했지만 내가 옆에서 안심시키자 조금씩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인상착의부터 행동 패턴까지 놀라울 정도로 세세하게 관찰한 내용을 전달했다.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초동 검사 결과 호박죽에서 실제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주변이 술렁이었다. 이런 일이 번화가에서 버젓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경찰은 할머니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 상인들에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최근에 이 지역에 나타났고 누구도 그녀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 혼란 속에서 나는 태민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이제 긴장이 풀렸는지 피곤한 표정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경찰의 질문이 끝나고 현장이 정리되면서 나는 태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태민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경찰 조사가 일단락되고 나는 태민을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태민이었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따라왔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나와 낡은 옷을 입은 태민의 조합이 이상해 보였을 것이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나는 태민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어디 있는지. 태민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따뜻한 음식이 나오고 배를 채우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태민은 8개월 전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친척도 없었던 태민은 보육원에 맡겨졌지만 그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2개월 전 탈출했다고 했다. 이후 그는 지하철역이나 공원에서 자며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으며 살아왔다. 이젠 습관이 됐어요. 사람들이 안 볼 때 쓰레기통을 뒤지면 꽤 괜찮은 음식도 있거든요. 가끔 친절한 분들이 돈이나 음식을 주시기도 하고요. 태민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어린 나이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니.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점이었다. 왜 나에게 경고했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잖아. 태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일이니까요. 엄마가 항상 그러셨어요. 옳은 일은 어려워도 해야 한다고. 그 순간 나는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느꼈다. 레스토랑을 나와 우리는 잠시 공원 벤치에 앉았다. 태민은 이제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듯 했고 나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에 잠겼다. 법적으로는 태민을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인계해야 했지만 태민이 보육원을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망설여졌다. 가을 저녁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태민은 얇은 겉옷만 입고 있었고 곧 추위에 떨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결심했다. 태민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집에서 지내지 않을래? 따뜻한 샤워도 하고 푹 쉴 수 있어. 태민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세상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내가 나쁜 의도가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걱정 마.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나는 내 명함을 꺼내 태민에게 건넸다. SH그룹 CEO 최승현이라는 이름과 회사 로고를 본 태민의 눈이 커졌다. 진짜예요? TV에서 본 것 같은데.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강남에 있는 내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태민은 창밖을 구경하며 눈을 반짝였다. 어쩌면
이것이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함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오늘 이 결정이 옳았다고 느꼈다.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태민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문을 열고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 태민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60층 높이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넓은 공간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동화 속 성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여기가 진짜 집이에요? 태민의 질문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이 넓은 공간에서 혼자 지내는 나에게 이곳은 그저 잠자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집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태민에게 욕실을 안내하고 깨끗한 수건과 내 조카가 놀러 왔을 때 입고 간 옷을 내어주었다. 태민은 욕실에 들어가 한참을 샤워했다. 그동안 나는 부엌에서 간단히 라면을 끓였다. 호화로운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었지만 태민에게는 따뜻한 국물이 더 필요할 것 같았다. 태민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나는 그 아이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먼지와 때가 씻겨나간 얼굴은 환하게 빛났고 깨끗한 옷을 입은 모습은 평범한 학생과 다름없었다. 태민 역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놀란 듯 했다. 우리는 함께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태민은 부모님과의 추억, 좋아하는 과목,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길거리 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태민은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었다. 과학자가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발명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었다. 라면을 다 먹고 나서 태민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접하는 편안함에 곧 태민의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졌다. 나는 태민을 안고 게스트룸 침대에 눕혔다. 잠든 태민의 얼굴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내가 그토록 쫓아왔던 성공과 부, 그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태민이 깊은 잠에 빠진 후 나는 테라스로 나와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보는 풍경과 같은 것인데 오늘따라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내 인생을 돌아보았다. 30대 중반인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의 계단을 올라왔다. 하버드 MBA 출신으로 귀국 후 벤처기업을 창업해 3년 만에 대기업에 매각했고 그 후 SH그룹의 최연소 CEO가 되었다. 주변에선 나를 성공한 사업가로 칭송했고 경제지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 생신도 챙기지 못했고 연인과의 관계도 오래 지속하지 못했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항상 뒷전이었고 주말에도 회사 일에 매달렸다. 나는 성공이라는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놓쳐왔다. 오늘 태민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독이 든 호박죽을 먹고 병원에 실려갔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한 아이의 용기가 내 목숨을 구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아이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오래도록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느꼈다. 공허함, 외로움,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 태민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 반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정한 용기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테라스에서 밤바람을 맞으며 나는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내 삶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새벽녘에 잠이 들었는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높이 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이미 회의 중이었을 텐데 오늘은 처음으로 회사에 지각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초조하지 않았다. 태민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가보니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다.
어제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을 것이다.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오믈렛과 토스트, 따뜻한 우유. 요리는 서툴렀지만 오랜만에 하는 요리가 즐겁게 느껴졌다. 식사를 준비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태민을 보육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답이 아니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 없이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도 없었다. 어제 도움을 줬던 경찰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다. 경찰은 아동보호단체를 통해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태민의 상황을 고려하면 위탁가정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입양도 고려해 볼 수 있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했다. 태민에게 선택권을 주되 내가 돕고 싶다는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기로 했다. 태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태민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거나 위탁가정에서 지내거나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아 내가 임시 보호자가 되는 방법이 있었다. 태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로 저를 돌봐주실 건가요? 그 질문에 담긴 두려움과 희망이 내 마음을 울렸다. 나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약속할게.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내 곁에 있을 거야. 혼자가 아니야.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많은 것이 변했다. 태민은 이제 나와 함께 살고 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내가 태민의 법정 후견인이 되었고, 입양 절차도 진행 중이다.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식사하고 태민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상이 익숙해졌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나는 CEO직을 유지하면서도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퇴근 시간을 지키고 주말에는 태민과 시간을 보내며 가정과 일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놀랍게도 이런 변화 후에도 회사 성과는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직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함께 높아졌다. SH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보육원 시설 개선 사업, 위탁가정 지원, 교육기회 제공 등 태민과 같은 상황에 처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노력이다. 태민은 새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고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때로는 악몽에 시달리며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상담 치료를 통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태민의 웃음이 늘어갈수록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 호박죽을 팔던 할머니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그녀는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만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가끔 그날을 떠올리곤 한다. 만약 태민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단순히 독이 든 호박죽을 피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태민은 내게 잃어버렸던 인간성과 따뜻함을 되찾게 해주었다. 성공과 부호, 명예를 쫓던 내 삶에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가져다 준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달라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태민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다. 그날의 외침이 내 인생을 바꾸었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기대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다는 것을 배웠다. 오늘 아침도 태민과 함께 등교 준비를 하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다. 한 아이의 용기 있는 외침이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이제 내게는 성공의 의미가 달라졌다. 그것은 은행 계좌의 숫자나 회사의 규모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이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태민이 내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진정한 부자란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풍요로움은 나눔에서 온다는 것.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작은 도움과 사랑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한 아이의 외침이 내 인생을 구했고 나는 그 아이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다. 우리는 서로를 구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같은 경로로 출근하는 나 박주영의 삶은 완벽히 계획된 틀 안에 갇혀 있었다. 대형 출판사의 편집장이라는 직함이 주는 안정감과 타인의 부러움 속에서 살았지만 어느새 내 삶에서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베스트셀러를 발굴하고 편집하는 일이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았고 매일 쌓여가는 원고, 더미는 그저 해치워야 할 업무로만 느껴졌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한가한 시간대라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옆자리에 노인 한 분이 자리에 앉았다가 서둘러 일어나셨다.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노인이 자리에 무언가를 두고 내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낡은 가죽 커버의 노트 한 권이었다. 주인을 찾아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노트를 집어들었지만 노인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하기 전 나는 혹시 연락처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노트를 펼쳐보았다. 그것은 일기장이었다. 첫 페이지에는 김도윤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적혀 있었다. 노트는 깔끔한 필체로 가득 차 있었고 간간히 몇 장의 오래된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했지만 나는 내리지 못했다. 노트의 첫 몇 줄을 읽는 순간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듯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한 나는 저녁 식사도 잊은 채 소파에 앉아 노트를 읽기 시작했다. 김도윤이라는 노인의 이야기는 1950년대 한국 전쟁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전쟁 중 고아가 된 그는 외국 의료봉사단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도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학교를 다녔고 무수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고 40세라는 늦은 나이에 시골 마을의 유일한 의사가 되었다. 노트에는 시골 진료소에서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산모의 난산을 홀로 처치하며 밤을 새웠던 일, 폭설 속에서 중환자를 업고 산길을 내려왔던 기억, 약이 부족해 자신의 월급으로 구입했던 사연들까지. 도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순간들로 가득했다. 마지막 부분에서 도윤은 자신이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고 적었다. 의사로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다 이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소원은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해져 작은 영감이라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맺음되어 있었다. 이 노트를 읽는 당신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시도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부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 문장을 읽고 나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낯선 노인이 직접 내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다. 밤새 도윤의 이야기를 읽고 나는 아침에 출근도 잊은 채 집에 앉아 있었다.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 오래전부터 묻어두었던 내 낡은 노트를 꺼내보았다. 대학 시절 작가를 꿈꾸며 써놓았던 소설 습작들이었다. 한때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내 꿈이 담겨 있는 노트였다. 편집자로 일하게 된 것도 처음에는 작가의 꿈을 위한 징검다리라고 생각했다.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다루며
글쓰기를 배우고 언젠가는 내 소설로 세상에 나오겠다는 포부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안정적인 직장, 편집장이라는 직함, 그리고 주변의 인정에 안주하게 되었고 어느새 내 꿈은 희미해졌다. 도윤의 노트를 읽으며 내 가슴 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열정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신념을 따라 의미 있는 선택을 한 진정성 있는 여정이었다. 반면 나는 어떤가? 성공이라는 외형적 가치에 집착하며 내 진짜 꿈을 포기한 것은 아닐까? 회사에 전화해 몸이 좋지 않다며 휴가를 신청했다. 온종일 집에 앉아 도윤의 노트를 다시 읽고 내 오래된 습작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중요한 결심을 했다. 도윤을 찾아야겠다고. 노트를 돌려주고 그의 이야기가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전하고 싶었다. 노트에 적힌 단서를 따라 도윤을 찾기 시작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던 병원 이름을 통해 그가 서울 외곽의 한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아갔지만 병원 측에서는 환자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할 수 없이 입구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병원 정원에 앉아 도윤의 노트를 다시 펼쳐 읽고 있을 때 한 간호사가 다가왔다. 혹시 김도윤 선생님을 찾으시나요? 간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는 도윤이 가끔 자신의 노트를 잃어버렸다고 걱정했었다며 병실로 안내해 주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내 감정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있는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노트에서 본 오래된 사진 속 젊은 청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의 자세에서 여전히 강인함이 느껴졌다.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김도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주영입니다. 지하철에서 선생님의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래요. 이제야 찾아왔군요. 그 말에 나는 혼란스러워졌다. 마치 도윤이 누군가가 노트를 발견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병실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도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놀랍게도 그는 일부러 노트를 지하철에 두고 내렸다고 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여러 장소에 노트를 두고 다녔다는 것이다. 사실 이 노트는 여러 권 복사해 두었어요. 버스 정류장, 카페, 도서관, 다양한 곳에 두고 다녔지요. 노트를 발견한 사람이 저를 찾아오길 바라면서요. 도윤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닌 의도된 만남이었다니. 하지만 곧 궁금증이 들었다. 그런데 왜 하필 저였을까요? 다른 사람이 노트를 발견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도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답했다. 주영 씨가 노트를 집어든 순간 당신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어요. 잃어버린 열정, 혹은 갈망 같은 것이었죠. 당신이 노트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분이 끝까지 읽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윤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저 낯선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내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도윤은 내게 노트를 선물로 주겠다고 했다. 자신에게는 이제 여러 카피본이 있으니 하나쯤은 간직해도 좋다고. 대화를 나누며 도윤의 지혜와 겸손함,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에 점점 더 매료되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두려움보다는 감사함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도윤을 만난 후 나는 매주 그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노트를 돌려주기 위해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점차 그의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다. 도윤은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생생한 목소리로 전쟁 시절의 기억, 의사로서의 경험, 환자들과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내 안의 작가적 영감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퇴근 후 밤마다 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도윤의 삶에 대한 존경과 감동이 내 글에 진정성을 더해주었다. 주말마다 병원을 찾아가 내가 쓴 글을 도윤에게 들려주었고, 그는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윤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사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도윤의 침대 곁에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뿐 아니라 삶의 철학과 깨달음을 나누며 내게 값진 선물을 주고 있었다. 주영 씨, 당신은 이야기를 전하는 재능이 있어요. 이런 재능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려요. 자신의 재능을 세상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도윤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한때 내가 꿈꾸었던 삶, 오래전에 포기했던 열정이 그의 말 한마디에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도윤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다. 그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일주일 후 도윤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옆에 있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거예요 였다. 갑작스러운 이별의 슬픔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가 내게 남긴 사명감도 강하게 느껴졌다. 장례식은 소박했다. 도윤의 요청에 따라 화려한 의식 없이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 조용히 진행되었다. 놀랍게도 장례식장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였다. 도윤이 시골 의사로 있을 때 도움을 받았던 환자들, 그의 노트를 발견하고 찾아온 다른 사람들, 그리고 병원에서 만난 의료진들까지. 한 노인은 내게 다가와 도윤이 자신의 아내를 살려준 은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중년 남성은 도윤이 자신에게 의대에 지원할 용기를 주었다고 했다. 도윤의 영향력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그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가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장례식이 끝나고 도윤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내게 보내는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한 것처럼 상세한 편지를 남겼다. 편지에는 그의 미발표 일기와 메모들을 나에게 맡긴다는 내용과 함께 내가 출판사 편집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고백도 담겨 있었다. 주영 씨의 직업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지하철에서 회사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가방에 출판사 로고가 있었죠. 어쩌면 이것이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도윤의 편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윤의 장례식 이후 나는 회사에 복귀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여전히 편집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했지만 내 시선은 달라졌다. 원고를 검토할 때도 이전처럼 시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독자에게 어떤 가치와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주말과 저녁 시간은 온전히 도윤의 이야기를 글로 옮기는 데 사용했다. 그의 노트와 일기, 나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한 권의 책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글을 쓰는 과정은 치유의 시간이기도 했다. 도윤의 삶을 글로 옮기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도윤의 이야기를 담은 원고가 완성되었다. 처음에는 출판사에 제안할 생각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사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다. 10년 넘게 일한 회사를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도윤의 말처럼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동료들은 내 결정에 놀라워했고 사장은 승진을 제안하며 만류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나는 이제 편집자가 아닌 작가로서의 길을 걷고 싶었다. 도윤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가 내게 준 영감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다. 퇴사 후 나는 작은 출판사를 찾아가 도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출판을 제안했다. 대형 출판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가 가진 가치와 잠재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다. 다행히 출판사는 내 제안에 관심을 보였고 몇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 출판 계약을 맺게 되었다. 도윤의 이야기를 담은 책 버려진 노트 한 권이 출간된 지 일주일 만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소한 관심이었지만 한 유명 방송인이 SNS에 이 책을 소개하면서 갑자기 주목받게 되었다. 도윤의 따뜻한 삶의 이야기와 그가 남긴 메시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잊고 살아가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달 만에 책은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방송에 출연해 도윤과의 만남, 그리고 그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이런 우연한 만남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다며 공감했다. 놀랍게도 책이 히트하면서 도윤의 노트를 발견했던 다른 사람들도 연락해왔다. 도윤이 남긴 노트를 통해 영감을 받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함께 모여 도윤의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변화 과정을 공유했다. 그리고 도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의료 봉사를 지원하고 꿈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프로젝트였다. 출판사에서는 후속작을 제안해왔고 나는 도윤이 남긴 다른 이야기들과 그를 통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두 번째 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다. 편집장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에서 작가로 전향하여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었다. 때로는 도윤이 정말 우연히 노트를 두고 간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그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이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은 것이다. 3년이 지난 지금 나는 세 번째 책을 출간하며 전국 도서관 투어 중이다. 버려진 노트 한 권은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간되었고 도윤의 이야기는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도윤 재단은 의료 봉사뿐 아니라 젊은 작가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도윤 문학상을 통해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있다. 가끔은 여전히 편집장 시절이 그립기도 하다. 안정적인 수입과 편안한 생활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의 삶에서 느끼는 충만함과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도윤이 내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재능을 세상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매일 느끼고 있다. 오늘도 도서관에서 독자들과 만나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도윤의 이야기와 내 변화를 듣고 용기를 내어 꿈을 찾아 나섰다는 청년,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중년 여성,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노인까지 도윤이 시작한 영감의 연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강연을 마치고 사인회를 하던 중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는 책을 내밀며 말했다. 이 책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 글을 쓰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단편소설이 문예지에 실렸습니다.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